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홍만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미리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11주 차부터는 이제 그 조별 토론을 실시를 합니다. 뭐 여러 차례 이 조별 토론을 해봤지만 뭐 여러분들이 워낙 준비도 많이 하시고 또 세련된 어떤 상호 배려, 뭐 진행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책 작거나 뭐 이렇게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뛰어난 그러한 어떤 아주 깊이 있는 토론들을 이어가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큰 뭐 그 걱정이나 뭐 그런 것들은 없는데, 그 우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좀 약간 이제 토론에 대한 준비 작업들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세 가지 논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하시도록 제가 좀 과제에 같이 이제 덧붙여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렸는데, 그 여러분 이 논제는요, 여러분 우리 책에 이게 뭐 얘기를 좀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죠. 우리 이제 사회적인 이슈, 쟁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1번부터 6번까지 예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여기에 있는 논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그런 어떤 사회 이슈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한번 제출을 하셔서, 그래서 가장 조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토론의 논제로서 한번 다뤄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그런 어떤 토론을 실시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어떤 찬반 그 논제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한 논제들을 이제 제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번 주는 여러분 우리가 그 123쪽인데요. 논증 찾기를 좀 할 겁니다. 껑충 지금 뛰어넘은 상황인데 뭐 다시 돌아가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 주차는요, 이 논증 평가와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사실 이게 세 단계인데, 여러분이 논증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가 있고,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통 그 여러분 한번 우리 148쪽으로 한번 가보죠. 148쪽에 보면은 논증 분석 4단계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거를 조금 좀 구구절절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한테 논증, 분석, 평가, 구성 4단계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면 잘 딱 들어오질 않죠. 그래서 이제 논증, 분석 4단계라고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논증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분석만 하는 건 아닙니다. 평가도 있고요. 아주 또 중요한 구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 평가, 구성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4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안내문에 이제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와 구성을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 우리가 이제 논증 찾기를 이제 하는데요. 거기 제가 써놨죠. 논증, 분석, 평가, 구성 4단계 해서 1단계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간명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작업을 좀 할 거거든요. 여러분하고 이제 1부에서는 논증 찾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들이 이제 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 우리가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연습 문제를 좀 풀어 두시면, 그래서 저하고 같이 풀면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시면 그 온라인 시험 준비에도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148쪽에서 다시 그 시작을 해볼게요. 거기 보면 여러분 토론은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크게 나눠서 배웠지 않습니까?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판적 사고나 토론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무엇이냐 그러면 논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비판적 사고는 논증을 대상으로 한 사고고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논증이 중심이 된 논증을 통한 설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증을 우리가 이제 항상 중심에 두고 있는데, 이 토론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또는 쟁점, 이게 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한 논제 3가지씩을 제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이런 논제에 관해서 논증을 통해서요. 논증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를 우리가 토론이라고 한다. 아주 간단하지만 토론에 대단히 정평이 나 있는 그러한 정의입니다. 이걸 다시 풀어보면은요, 토론은 주어지거나 선택한 논제를,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한 6가지를 제시를 해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또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논제든 아니면 선택한 논제든 우린 지금 혼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제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찬반 양측, 우리 아카데미식 토론은요 항상 찬성과 반대, 반대와 찬성, 이렇게 양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은 우리는 승패가 목적이 아니고요, 찬성이든 반대든 양쪽의 입장들을 듣다 보면 사실상 우리는 굉장히 수구의 토론이라고 그러죠. 꼭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미처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와 배경 지식의 저변을 넓힌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꼭 여기에서 우리가 뭐 찬성 측이 승리했다, 뭐 반대 측이 패배했다라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소위 이렇게 목숨을 거는 행위는 아카데미식 토론에서는 대단히 지양해야 하는 그러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찬반 양측이 가장 신뢰할 만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서 각자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의사소통 행위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해보면 다 실제로 경험해 보실 수 있겠지만, 토론 과정에서는요, 이제 일단 확인 질문이라는 거래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매우, 여러분, 아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배려와 친절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토론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뭐 100분 토론이나 그 외에 뭐 많은 어떤 시사 직격 이런 데서 토론들을 하잖아요. 그건 대단히 형편없고 B급 그러한 토론입니다. 사실 아카데미식 토론에서는 가장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토론 방식이죠. 정말 멋진 토론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카데미식 토론을 직접 한번 해보자고요. 상대 측에 대한 배려와 그 다음에 양보와 친절함,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론과 재반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논증을 통한 아주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토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일단 논증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평가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논증을 갖다가 구성하는 능력이 또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논증을 어떤 상대방의 논증에 대해서 어떤 재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논증, 분석, 평가, 구성이라고 하는 이 3요소가 결국은 논증 분석 4단계의 핵심적인 단계별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 123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을 좀 읽어보시는데,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논증 분석 4단계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지금 1단계예요. 그럼 1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첫째, 전제와 결론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거를 갖다가 논증의 표준 형식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전제 또는 전제들, 결론, 이런 식으로 미괄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특별히 이제 이 논증에 어떤 생략된 전제라든가 생략된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충해서 우리가 논증을 재구성해 주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증 찾기, 그러니까 논증 분석 4단계의 1단계에서 우리 논증 찾기에서는 이 세 가지를 주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124쪽으로 그럼 들어가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강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 이제 그 중간에도 있지만 논증 분석의 1단계는 논증의 전제와 결론 찾기,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하기, 생략된 부분은 보충하기. 네, 생략된 어떤 명제들이 있는데 결론일 수도 있고 전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충해서 이러한 작업들을 한다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전제와 결론을 찾는데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편안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논증, 우리가 이제 논증을 분석을 하는데 어떤 것이 전제인지 어떤 것이 결론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논증을 분석하는 1차적인 이유는 뭐 상대방의 논증을 논박하려고 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오류를 범하기가 쉽거든요.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논증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죠. 이 작업을 왜 하냐면 여러분이 직접 겪어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논증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어떤 감정이 뭐냐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왜 당혹스럽냐 그러면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 그래요. 첫째는 무엇이 전제고 무엇이 결론인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좀 당혹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굉장히 다양한 불필요한 것들 요소들이 있어서 뭔가 좀 가지치기 할 거는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한 논증의 어떤 그 표준 형식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는 분석의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제들이 결론을 갖다가 정말 그 참을 제대로 정당화하냐 못하냐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논증을 처음에 대하면 일단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 당혹스러움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제와 결론 찾기,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구성하기, 재구성하는 거죠. 특히 거기에서 생략된 전제나 결론들을 보충해 주는 거. 이런 작업들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다 정리하고 나면은 그 논증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이 사라지죠. 이 논증은 이런 전제들이 이런 결론을 정당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그러한 당혹스러움에 대해서 분석과 평가의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처해 나가면은 아주 훌륭하게 1단계를 완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논증에 대해서 반박이나 평가가 먼저가 아니고 논증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장 1차적인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25쪽으로 가셔서 첫 번째 단락 보면은 이건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두 번째 단락으로 오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논증 분석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그랬습니다. 이 논증자가 이 논증을 통해 무슨 주장을 하려고 하는지, 이게 결론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주장의 근거로 어떤 이유들을 제시하는지, 전제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제목은 전제와 결론 찾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전에서 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결론과 전제 찾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논증을 대할 때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론을 찾으셔야 돼요. 전제를 찾는 게 아닙니다. 결론부터 찾고 그 다음에 그 결론을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로 지지하는지 그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제를 찾는 거예요. 순서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전제와 결론 찾기라고 하는 일반적인 순서로 나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에는 결론과 전제를 찾기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예 1, 2, 3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러한 전제와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문장의 위치를 갖고 찾는다?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전제든 결론이든요, 어디든 올 수가 있습니다. 두괄식일 수도 있고 미괄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괄식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의 위치를 갖고 전제와 결론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절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추천해 볼 만한
추천해 볼 만한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다음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논증 지시어라고 그래서요. 전제 지시어나 또는 결론 지시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결론 지시어는 뭐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면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전제 지시어는 대표적인 게 왜냐하면 이런 거 나오면은 전제 지시어죠. 이것도 여러분 뭐 전폭적으로 받아들일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모든 문장에 논증 지시어가 꼭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사용하면 굉장히 손쉽게 전제 결론을 찾을 수 있는 건 맞아요. 문장 위치로는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논증 지시어를 통해서는 세모 정도 주겠습니다. 예, 이거 등장하면 찾으면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실전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가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교육기관에서 결국 여러분들이 학문이 더 심화되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요구되고 필요한 요소들, 그러한 능력들은 뭐냐면은 논증의 내용과 앞뒤 맥락을 통해 가지고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는 이러한 훈련. 이게 정말 가장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논리적인 관계를 보고 어떤 것이 전제인지 결론인지 전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찾는 작업이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논증 지시어라고 하는 것 제시돼 있을 경우에 그걸 통해서 찾으면 굉장히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결코 문장의 위치를 기준으로 전제와 결론을 찾는 그러한 길은 우리 여러분에게 절대 추천도 하지 않고 권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4, 또 예 5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고 예 6에 가보면은 여러분 이거 뭐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 이제 전제와 결론을 이런 식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128쪽으로 가면은 논증의 표준 형식이 있습니다. 항상 전제 또는 전제들, 그 다음에 결론이라고 하는 미괄식 형태거든요. 이 논증의 논리적 구조를 이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하면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논증이 굉장히 명료화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그 표준 형식으로 바꿔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몇 가지 일종의 뭐 가지치기 전지 작업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뭐 수사 의문문이나 또는 감탄문 같은 경우는 평서문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설명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이거. 여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불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야 돼요. 불필요한 내용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논증의 뼈대는 전제와 결론이잖아요. 이거 외에 나머지는 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거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군더더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 뭐냐면 뭐에 대한 데피니션 내리는 거, 정의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것들 또는 부연 설명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예. 정의나 부연 설명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것은 불필요한 내용이고 그런 것들은 이 명료하게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예 9를 보시면은요 여기 뭐 앞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면 결국에 이제 그 후권 부정식으로 이건 그 형식적으로는 타당합니다. 타당한 연역 논증이지만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무지의 오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형식은 타당해요. 예, 타당한 연역 논증이지만 비형식적 오류라고 해서 내용이 오류예요. 예, 그래서 이제 무지의 오류, 나중에 우리가 오류론 할 때 또 재미난 많은 다양한 오류들을 배우게 될 텐데, 뭐 여하튼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 10으로 가면은 A이면 B이다, not B다, 그러므로 not A다라고 해서 후권 부정식으로 아주 타당합니다. 예, 하지만 이게 건전하냐? 건전하지는 않은 논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형식적 오류라고 하고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논증의 표준 형식으로 뼈대만 남기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에 보면은 생략된 부분을 보충하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논증이 제시될 때 논증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가 빠짐없이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약식 논증에 의존하는 말이 더 큰 박수갈채를 받는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131쪽에 예 13 있잖아요.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증명되었을 거야. 이 말이 예 14의 전제 1, 전제 2 결론, 여기 생략된 전제 2와 결론이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생략하지 않고 다 써가지고, 예, 지금 뭐 예 10처럼 이렇게 얘기했다. 예 10하고 예 13하고 어느 쪽이 더 박수갈채를 많이 받냐? 당연히 예 13이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전부 다 시시콜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식으로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는 것들이 더 수사적으로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돌아와 보면 그 130쪽으로 돌아와 보면요, 이런 일은 논증자가 불성실하거나 무능해서 벌어지기도 하지만 뭐 실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보다는 대부분은 수사적인 이유다. 아무래도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면 기본 전제의 일부는 물론이고 결론까지도 생략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논증의 가정이다 그래요. 어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제 이 논증에 생략된 가정을 이렇게 채워야 된다고 하나만 보고 얘기할게요. 예 11을 보면 너는 사람이야. 그러니 너도 언젠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생략된 거는 당연히 뭡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너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정언 3단 논증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논증의 가정으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이제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렇게 굳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 사실상은 이렇게 생략할 때요, 어느 때 좀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냐 그러면 속임수일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럴 때 말해지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가정된 어떤 전제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것들은 조금 나쁜 의도를 가진 캥기는 것들이니까 숨기는 거거든요. 그런 속임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이런 걸 잘 찾아내시면. 사람들이 이런 걸 일부러 또 숨겨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시시콜콜 지루하게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략하는 것이 더 수사적으로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속임수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현실은요, 천둥치고 비 오고 지진 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논리학을 배우지만, 이 논리학은 굉장히 제한된 그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에요. 현실에 가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배워서 상황, 맥락 알아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어떤 도덕적인 엄밀함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저는 좀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좀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오류론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살다 보면 오류도 잘 써서 모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현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입장이에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한번 어찌됐든 양날의 칼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132쪽, 134쪽으로 가보면, 여러분이 논증을 구성할 때 여기에서 이제 그 자비의 원리라고 하는 게 133쪽의 세 번째 단락에 나와요.
생략된 가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재구성할 때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논증이 되도록 생략된 부분을 보충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비의 원리, 이게 뭐 호의의 원리, 역지사지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논박하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의 어떤 그 논증자를 뭐 새롭게 구성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가장 논박하기 쉬운 허약한 논증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굉장히 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도 하지만 뭐 엉뚱한 주장을 만들어 놓고서 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그러죠. 남의 글에 대한 배려이자 존중의 태도다. 이게 정말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 인간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와 배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거는 뭐 토론이 아니라 토론을 빙자한 뭐 비난, 조롱, 그런 것밖에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자비의 원리 생략된 부분을 가장 좋은 논증으로 논증이 되도록 보충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복잡한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는 약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 예 18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요거 전에 우리가 그 결론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단순 논증이라 그래요. 결론이 두 개나 그 이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복합 논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순 논증에는요, 여기 단독 논증도 있고, 그러니까 전제 하나에서 결론을 지지하는 단독 논증이 있고, 그 다음에 합류 논증하고 결합 논증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제 각각이 하나의 결론을 지지하는 합류 논증이 있고, 전제가 서로 결합해서 결론을 지지하는 결합 논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그 단순 논증에는 단독 논증, 합류 논증, 결합 논증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복합 논증은 뭐라 그랬습니까? 결론이 두 개 이상이에요. 연쇄 논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논증이 두 개니까 주결론, 최종 결론이 있겠죠. 그 최종 결론을 또 지지하는 그러한 또 전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제 중에 하나는 사실상 부속 논증의 부속 결론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주 논증의 주 전제이기도 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자료를 나눠드렸고, 예 18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134쪽에 두 번째 단락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속 논증이 있고 주 논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 2번은 뭡니까? 부속 논증의 부속 결론이자 주 논증의 주전제죠. 그 2번의 독특한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34쪽의 부속 논증하고 135쪽의 주 논증을 살펴보시면 거기 넘버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1번이 2번을 지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1번은 부속 전제, 2번은 부속 결론이면서 동시에 주전제죠. 그리고 이제 3번, 2번하고 3번이 결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4번이라고 하는 주결론, 최종 결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2번하고 3번을 우리가 주결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전제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이 지금 두 개죠. 부속 결론이 있고 주결론이 있잖아요. 이러한 논증을 우리가 논증이 연쇄적이잖아요. 연쇄 논증 또는 복합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예가 여기 등장이 되어 있는데, 예 19번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은 2부에서 예 19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